네, 길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폐암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저희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신데요. 폐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진단과 또 내시경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성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폐암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운다고 꼭 폐암이 걸리느냐. 우리 할머니는 담배 피우는데 100살 이상까지 살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폐암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또 왜 폐암이 그렇게 진단이 늦어져서 그러는지 이 사망률이 높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로 편하게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전 세계적인 유병률과 사망률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이라는 거는 크게 역시 흡연하고 제일 관계가 많기 때문에 흡연율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폐암은 대개 한 20-30년 후쯤에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흡연율이 피크를 치면 그 다음에 한 20-30년 후부터 이제 이 폐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60-70년대는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80년대부터 이제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흡연율이 높았던 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렇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전에 많이 피웠다가 지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흡연율이 줄어드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 여자들 흡연율은 아직도 조금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자분들도 20-30년 후에 폐암 발생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웬만하면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0년 몇 년 된 통계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남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이런 순서대로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역시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암, 그다음에 폐암, 여성 중에서도 폐암이 세 번째로 높다는 거 그런 걸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분포도로 보면 대개 아직까지도 이제 선진국 포함해서는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전립선암이거든요. 녹색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 또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폐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청색이 폐암 발생률이 가장 많은 청색이 폐암이고요. 나라들이군요. 그다음에 녹색이 이제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쪽은 당연히 전립선 녹색 암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발생인데 여성은 역시 압도적으로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거는 대륙을 불문하고 유방암이 제일 많네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유방암이 제일 높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사망률을 보면 이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암 사망률은 역시 폐암이 전 세계적으로 푸른색이 폐암이거든요. 청색이 아주 제일 나쁜 걸로. 그러면 아까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전립선암이 빈도는 많은데 비해서 그래도 폐암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전립선암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전립선암 증거네요. 이제 치료도 치료지만은 어쨌든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폐암은
그만큼 발생률도 높지만 네. 사망률도 제일 높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여성에서의 통계인데 여성도 이 북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대륙에서는 그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에서도 이 아메리카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거기도 물론 북아메리카도 여성들의 지금 여성이 폐암이 1위니까 흡연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저기도 흡연율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제 흡연율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발생률 자체는 유방암이 제일 많습니다. 발생률은 유방암이 제일 많은데 그만큼 이제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폐암이. 그러니까 남자에 있어서는 전립선이 많은 거는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1인데 전립선은 비교적 폐암에 비해서는 치료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이 저 여성에 있어서는 많은 데 비해서 유방암도 폐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치료가 조기에 잘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만큼 폐암이 발생률도 높지만 치료율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 예후가 안 좋다. 암 발생률입니다. 암 발생률은 위장암, 대장암 뭐 이런 그다음에 폐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성에서는 갑상선, 유방, 대장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발생률은 폐암은 1위가 아니지만 위장, 대장 다음에 3위네요. 남자에 있어서는. 이게 2019년도인데 이제 전체 남녀를 합친 전체 수에서는 갑상선 암이 제일 높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에서는 폐암으로 이미 2019년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암의 발생에서 두 번째 수로 이제 많고요. 그렇게 아주 폐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암 사망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폐암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밑에 걸로 이렇게 표 빨간 가로로 그게 압도적으로 높네요. 폐암인데 폐암에서의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 암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2위가 간암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길게 폐암이 그만큼 이제 폐암이 예후가 안 좋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배 피시는 분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의 전체 암 발생률을 보시면 폐암이 이제 2019년도에도 2위라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도 전체 암 중에서 폐암 발생률이 2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사망률은 당연히 1위고요. 1위가 폐암이 되겠습니다. 2위, 3위 그 스코어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그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1위네요. 폐암이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폐암은 굉장히 증가되면서 예후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암에 치료하는 방법에 비해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기 발견을 중요하다.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폐암은 굉장히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예후도 더 안 좋은 예후가 걸로 더 되어 안 있습니다. 좋다.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갖고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주요한 위험인자냐 하는 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는 역시 흡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또는 환경성인 요인으로 해서 이제 성면, 비소, 크롬, 그다음에 니켈 같은 그런 중금속이 들어있네요. 중금속들, 그다음에 메틸 에테르나, 그다음에 겨자가스, 무스타드 가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폴리사이클릭. 겨자가스지 먹는 겨자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그 공업용 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스지. 그런 거에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도 상당히 이게 발생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돈이라든지 방사선 또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건 장기적인 노출입니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많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COPD라고 하죠. 이 질환이 있었을 때도 발생이 자주 될 수가 있고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그런 섬유화증이 네. 있을 때도 이 폐암이 아주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해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공해가 굉장히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되게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EGFR 리셉터 또는 KRAS, ALK 뭐 이런 진들이 저 유전자들의 이상이 있었을 때 그렇게 폐암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는 흡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흡연. 다시 한번 흡연이 폐암의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라는 것을 정성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조금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CT를 많이 찍거나 지금 여기 방사선이 나와 있거든요. CT를 많이 찍거나 엑스레이를 1년에 뭐 여러 번 찍으면은 그러면은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도 CT를 많이 찍으면 그 많은 방사선을 그냥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일반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CT는 자주 찍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치료상으로 찍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해로운 면보다도 어떤 이익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치료상이나 또는 진단상으로 찍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한번 진단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번 더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진단적으로 찍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찍는 거는 뭐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특히 CT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찾아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뭐 6번, 10번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서 암의 발생률이 높아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논문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적인 목적으로 한 번 정도 찍는 거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그 단순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찍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양도 훨씬 CT에 비해서 훨씬 그 방사선 피폭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아주 자주 찍거나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쉬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가 이제 담배를 뭐 아주 골초 흡연을 뭐 20, 30년 이상 계속 피우는데 제가 이제 하도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이게 발암 물질이다 피우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앞에서는 잘 안 피우는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 이 친구가 중국에서 황사가 오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황사 때문에 뭐 아주 자기 폐가 나빠진다고 그래서 아니 황사보다도 더 나쁜 게 담배인데 담배는 그렇게 매일 한 갑 이상씩 피면서 황사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 하여튼 황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흡연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신 여러분 흡연 절대로 금연하시고 황사 이전에 금연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죠. COPD나 COPD. 특발성 폐소미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선량 CT라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피폭량을 적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찍어 보시는 것이 그래도 암 발생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이걸 뭐 누구나 다 요 질환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찍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전에 흡연량이 많으셨던 분들 되게 한 30년 이상 흡연하셨던 분들은 꼭 그렇게 매년 그렇게 저선량 CT를 한번 체크해서 발생률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CT는 방사선량이 좀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저선량 CT로 해서 이 방사선의 위험을 줄이면서 폐암 진단도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아주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하고 이제 임상은 되게 이제 임상 증상이죠. 그건 되게 어떠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진단 방식에서 여기 저설량 CT가 나오네요. 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선량 CT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CT로 찍기에는 이게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 촬영, 단순 엑스레이라고 그러죠. 그냥 심플 체스트 PA라고 그랬는데 그런 단순 촬영으로 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해드리는 거는 폐암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선량 흉부 CT라고 이제 LDCT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상당히 그 폐암 발생을 초기부터 이렇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럼 이거하고 HRCT 보통 루틴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그 HRCT보다는 요 저선량 CT가 훨씬 방사선 피폭량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방사선 양으로 보면은 저설량으로 진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합니다. 별로 피해도 없이 이렇게 그럼 저설량이기 때문에 혹시 진단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진단율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HRCT에 비해서 이렇게 일반 CT, 우리가 방사선 피폭량을 다 추구하는 그런 CT에 비해서 그렇게 저선량 CT가 진단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0분의 1 정도로만 방사선을 주는데도 진단적 가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은 당연히 이게 저설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저선량 CT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좀 아주 좋은 진단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되게 이제 일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단순 촬영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폐결절이 보입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한 1cm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1cm 미만의 결절은 이 일반 단순 촬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주 저설량 CT에서도 저렇게 볼 수 있죠. 그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변을 보고 이제 진단, 이게 암이 의심된다 그럴 경우는 정밀 진단, 조직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일반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양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CT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변을 확인하는 저선량 CT를 찍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폐암의 어떤 임상 증상이 어떠냐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기침, 객담, 그다음에 숨찬 거, 흉통, 객혈, 발열,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이게 이제 짧게 나오질 않고 기침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객담이 있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폐암이 있을 경우에는 흉통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폐암이 퍼져가지고 늑막이나 뼈로 갔을 때는 흉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큰 병변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혈액이 터져가지고 객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 가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체중 감소도 상당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행된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종양이 커지면서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를 막기 때문에 기도를 막으면 되게 숨이 찬 경우가 상당히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이 있다가 이제 옆에 이제 식도로 이제 퍼지면은 되게 이제 식사 같은 걸 할 때 잘 넘기지를 못하는 그런 식도가 막혀가지고 삼킴 악화 증상이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경우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암 자체가 커지면서
이렇게 회계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폐 속을 이렇게 통과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 신경으로 퍼지면 쉰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는 게 계속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면 반드시 네. 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네. 폐 이상이 있는 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교감신경 마비가 생겨가지고 네. 한쪽 눈이 이제 감기는 현상 또는 이제 한쪽 얼굴 안면이 마비되는 현상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양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막혀서 상대 정맥이라고 하는 게 혈관이 막히면 네. 숨이 굉장히 차고 네. 가슴이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굉장히 진행됐을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검사를 하고 그 내과적인 그런 응급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진단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병이 있든 없든 뭐 내시경하고 엑스레이 심전도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 진단을 해주는데 대부분 엑스레이는 찍죠. 예. 근데 이제 CT는 안 찍지만 그래서 예. 첫째는 일단 조기에 검진이 이 폐암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는 게 중요한데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저설량 CT 쪽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순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임상 증세로는 이제 검진이 아니고 기침, 객담 이런 폐로 인한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참지 그렇습니다. 말고. 그래서 저런 진행되기 전에 단계에서 미리 진단을 해야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폐에 나타난다 하면은 엑스레이와 CT 이거를 해볼 것을 권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진단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단은 엑스레이 그다음에 이제 CT가 되겠죠. 엑스레이 찍어서 거기서 좀 이상이 있거나 CT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선량 CT라는 거로 이제 한번 처방을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CT를 찍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폐에 이제 종양 같은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폐 조직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폐 조직 검사는 이제 대개 바늘 같은 걸로 이제 바깥에서 침 같은 걸로 찔러서 하는 그런 폐 조직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내시경으로 하는 조직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힘들으실 경우는 그러니까 폐 조직 검사는 이 가슴 벽을 통해서 하는 검사고 그게 이제 기관지 조직 검사는 기관지 내에서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그 초음파를 해가지고 거기에 암 같은 게 의심된다 그러면 거기를 직접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군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워낙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가 조직 검사 받기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그냥 객담만 뱉으셔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나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암을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암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기를 확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페트나 그다음에 브레인 머리 MRI 등을 이제 찍어서 그 병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뼈 동의원소 검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펫CT만으로 충분하다. 펫CT로 그냥 뱅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폐 안에만 폐암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 밖에
또 전이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예.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 저게 필요하다. 예, 네. 폐 안에만 있는지 아니면 폐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만 있는지 예. 아니면은 다른 장기에도 가 다른 있는지 장기에 또 전이가 예, 돼 이렇게,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네, 네.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기관지 내시경 검사 내시경을 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네. 이제 내시경을 해서 환자분의 이제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게 지금 암세포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암덩어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으로 이게 보이면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그래서 네. 기관지 내에는 상처가 없는데 기관지 바깥에 있는 밖에. 임파선 같은데 네. 이렇게 임파선 같은데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시경을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면서 요 바깥에 있는 임파선에 네. 침을 이렇게 침으로 찔러가지고 기관지를 뚫고 그러면 예, 그 기관지를 조직으로 뚫고 예, 조직 검사를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폐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됐을 경우에 네. 바깥에서 이렇게 긴 침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네, 하는 네. 방식을 이제 경피적 폐생검. 그래서 네. 이제 침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기다 메스를 찔러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고 이건 직접 이제 환자분을 직접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하는 네, 방식. 환자가 누워 있고 오른쪽 가슴 예. 벽 밖에서 침이 지금 들어가 이렇게 있네요. 이제 침이 이제 들어가 있죠. 네, 여기가 예. 이제 종양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침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의 암 조직이 나왔을 경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예. 암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페트라는 걸 찍는데요. PET라고 그러죠. 예. 페트라고 하는 CT를 찍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나온 부분이 이제 종양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굉장히 보시면, 크네요. 예, 네.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그리고 네. 주변에도 조금 까맣게 나와 있는데 요 주변에 보시면 이거 이제 이렇게 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원발성 종양이고요. 종양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또 여기 또 종양이 또 있는 네, 걸 이렇게 네, 확인할 수 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두 군데 확실하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네, 있고 네. 요 케이스는 요 주변에도 이렇게 임파선에도 이렇게 노랗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의 그렇습니다. 암이군요. 진행이 많이 된 부분을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머리 MRI를 찍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찍냐면 이제 폐암이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도 잘 전이가 되거든요. 전이가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찍어가지고 찍어 보니까 뇌 이렇게 전이가 된 소견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이제 이렇게 이미 전이가 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뇌전이가 되면 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좀 같이 있을 수 그런 정도면은 있습니다. 뭐 수술로서 치료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물 이럴 치료가 경우는 이제 되면 약물 몰라도. 치료하고 뇌 전이 된 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쭉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단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엑스레이 오른쪽에 일반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병변이 있네요. 오른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역시 같은 아주 위치에. 그냥 같은 위치에 훨씬 엑스레이보다는 뚜렷하게 잘 보이네요. 비교해 보시면 훨씬 CT가 정확하게 이렇게 메스의 위치나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보니까 이런 메스가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조직 검사를 해서 요 옆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보니까 저게 지금 암세포죠. 암세포입니다. 뭐 분명 아주 시커멓게 생긴 암세포들이 아주 이런 무섭게 것들이 생겼네요.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폐암 진단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과정, 증상과 진단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검사와 PET, MRI 이런 걸 찍어가지고 병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병기의 1기 내지 2기, 그러니까 대개 이걸 초기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또는 이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주 고령이시거나 몸이 아주 약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진행이 돼서 병기 3기에 왔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를 이제 N2라고 하는데, 여기 림프절 전이가 이제 N2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미리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N3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암과 같은 쪽에 있는 임파선이 아니고 암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임파선에 가 있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대개 항암과 방사선 치료, CCRT라고 하는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치료를 대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질병의 그 암의 크기가 좀 사이즈가 작고 병기가 1, 2기로 비교적 초기일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제 띄어낼 수 있을 때는 수술로 하고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것이고, 암이 너무 커서 또 바로 수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임파선 전이도 있고 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로 해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좀 그 다음에 또 수술하기도 하고 또 효과가 좋으면 방사선 치료나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이제 사기인데 사기는 이제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개 이제 항암 치료, 뇌나 뭐 다른 장기로 전이 됐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타겟 치료라고 해서 표적 치료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병기 사기라고 그러면은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거로 이렇게들 되게 알고 계신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유전자 변환에 따른 어떤 표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이전보다는 훨씬 예후가 이렇게 완치는 안 됩니다만은 예후는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표적 치료제가 이제 개발된 게 지금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1세대는 이제 얼로티닙이나 이제 게피티닙이라는 약이 이제 이미 나와 있고, 2세대는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이제 약이 나와 있고요. 지금 3세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올시멀티닙이라고 해서 타그리소라고 아마 상품명이 돼 있을 겁니다. 렉나자도 저기 3세대입니까? 타그리소 렉나자가 요즘 아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렉나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렉나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렉나자도 이제 지금 타그리소와 같이 3세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저거는 모든 폐암에 듣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표적 치료제로서의 그거에 듣는 암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비소세포암 중에서 저는 EGFR EGFR 리셉터의 뮤테이션, 그러니까 그 변이에 따른 유전자 변이에 따른 그런 치료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1세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 타그리스오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랭라자가 예, 3세대가 첨단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쓸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생존율을 일단 늘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폐암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런 표적 치료에 듣는 세포의 종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암에.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는 아주 특효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폐암에 듣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작용은 다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약제들을 쓸 경우에 그래도 이제 생존율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기존 약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약제를 써가지고 치료하는 걸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폐암의 항암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방향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암이라는 게 100% 극복은 안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듯이 조금씩 극복을 해 가고 있다 하는 거를 또 믿고 조금 더 열심히 치료하면은 몇 년 후에 또 더 좋은 약제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폐암 환자가 있으면 끝까지 치료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오시모티닙하고 우리나라의 랭라자, 그러니까 레이저트닙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세포 폐암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세포 폐암은 이제 제한성 병기와 확장성 병기로 나눕니다. 제한성 병기는 그 한쪽 폐만 있었을 경우고 확장성 병기는 정성환 교수님, 그러니까 소세포암은 세포의 종류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세포암이라고 하죠. 암이 적은 게 아니고 세포의 크기가 적은 거죠. 혹시 저것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암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암이 작아서 소세포암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 암은 뭐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데 그 암의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포의 크기가 작은 암들이 뭉쳐 있어서 소세포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세포암 외에 일반 그 비소세포암과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소세포 폐암에는 다른 약제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소세포 폐암일 때는 수술은 하지 않고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약제들은 따로 있고요. 이제 그 약제들을 써서 일단 사용을 하고 경과를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가 이제 항암 치료인데 거기서 안 될 경우나 또는 좀 방향이 좀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치료 방침이 비소세포암은 제1병기 때 수술부터 시작을 하는데 소세포암은 1병기라도 약물로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나 현미경으로 이거를 암을 봐야 되나가 비소세포암인지 소세포암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제 소세포암도 기존에 이제 약제들이 몇 가지가 이제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에토포사이드나 아니면은 이제 시스프라틴 같은 약제들이 이제 지금 대중화돼서 이제 많이 써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약제들이 몇 가지 약제들이 새로 개발돼서 여기도 이제 소세포암도 점차적으로 원래 평균 생존율이 대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흉부외과에 옛날에 폐암 수술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심장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결핵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또 뭐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뉴모코니오시스 무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점점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이제 전문의로 한 40년 됐는데 점점 이제 그런 병들은 감염성 질환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또 이 감염의 여러 가지 그런 저기서 선진국화되면서 질병도 선진국화됐다고 할까? 그래서 폐암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고 폐암의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 암 사망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에 대해서 폐암 전문가이시고 대가이신 우리 정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길병원 TV 시청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성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